택시가 산 미구엘 데 아옌데의 돌이 깔린 거리를 구불구불하게 달리는 동안 소희는 테라코타, 노랑, 파랑의 선명한 색조로 칠해진 식민지 시대 주택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모퉁이를 돌 때마다 더 빠르게 뛰었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서울에서 여러 집에서 일한 후 그녀는 단순히 관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주로 새로운 나라를 경험할 기회에 이끌려 한국에서의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차가 화려하게 단조된 철제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소희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배낭끈을 어깨에 매만지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식된 철창을 통해 그녀는 꼼꼼하게 관리된 정원을 볼 수 있었는데 담벼락을 따라 진홍색 부겐빌레아가 폭포처럼 흐르고 중앙에는 맑은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돌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고용주인 강민호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대문이 부드러운 클릭 소리와 함께 열렸고 소희는 돌길을 따라 걸어가며 앞에 우뚝 솟은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젓갈색 벽과 창문에 흰색 장식이 있는 식민지 시대 건물은 마치 엽서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가 정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세 정도의 키가 큰 남자로 관자놀이에 회색 머리카락이 있었고 눈까지 완전히 닿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잘 오셨어요. 여행은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살아온 세월의 결과로 약간의 중국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강 사장님, 감사합니다. 소희가 긴장감을 감추려 노력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그곳의 공기는 한국의 오후 열기보다 확실히 더 서늘했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외관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두운 목재의 고가구들이 현대 미술 작품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양탄자들이 테라코타 바닥을 덮고 있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환경의 웅장함에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진아, 태호야, 와서 소희 씨를 만나보렴. 강민호가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고 곧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35세 정도의 우아한 여성으로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여 있었고 발레리나의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녹색 눈동자가 소희를 위아래로 살펴보았고 그 표정은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환영해요. 혜진이 강민호의 따뜻한 환영과는 대조적인 형식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잘 적응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구체적인 시간표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소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강민호의 아들인 태호가 조심스럽게 거실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12살의 마른 체격에 크고 표현력 있는 눈을 가진 소년이었고 스케치북을 마치 방패처럼 가슴에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눈 맞춤을 피했습니다. 소희는 소년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태호야. 네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 나도 내 나이 때 미술을 정말 좋아했었어. 잠시 소년의 눈이 밝아졌지만 혜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태호야, 지금 공부해야 하지 않니? 내 수학 성적은 향상될 필요가 있어. 소년의 눈에서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여전히 스케치북을 꼭 붙잡은 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소희는 주변에 감돌기 시작한 긴장감과 강민호와 혜진 사이의 빠른 눈빛 교환을 알아차렸습니다. 방을 보여드리죠. 강민호가 불편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짐을 풀고 정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 혜진이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들이 부드럽게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소희는 벽에 걸린 다양한 액자들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중 어느 것에도 태호의 어머니 사진은 없었고 사진들은 혜진이 가족에 합류한 이후부터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전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방은 2층의 긴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뒤뜰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과 작은 발코니가 있는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벽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이며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그저 미소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혼자가 된 소희는 짐을 풀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은 집과 그 거주자들에 대한 첫인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과 겉보기의 완벽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근본적인 긴장감이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 정원에서 태호가 돌벤치에 혼자 앉아 스케치북에 집중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들어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의 놀라움에 그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희의 강가족 저택에서의 첫 주는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엄격한 일과를 정해놓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각 이유 없이, 점심은 전고, 태호의 간식은 오후 3시, 저녁 식사는 8시였습니다. 식사 시간 사이에 소희는 집을 깨끗이 유지해야 했고 혜진이 꼼꼼하게 설명한 체계적인 정리 시스템을 따라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소희가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그녀는 울타리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시간의 흔적이 묻은 친절한 얼굴을 가졌고 단정하게 다듬어진 백발과 수천 가지 이야기를 간직한 듯한 생기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그가 한국어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만두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죠. 강씨, 집에 새 직원이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소희가 울타리 쪽으로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잘 아세요? 노인은 대답하기 전에 안경을 코 위로 올렸습니다. 아, 난 이 집을 그들 누구보다 오래 알고 있지. 어린 태호가 태어났을 때도 여기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떠났을 때도, 그리고 민호가 혜진을 데려와 여기 살게 했을 때도 말이야. 소희는 호기심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태호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만두가 대답하려던 찰나 혜진의 목소리가 베란다에서 또렷하고 권위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소희 씨,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 가봐야겠어요. 소희가 중단된 것을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우리가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안에서 혜진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오늘 다락방을 청소해 주세요. 오래된 상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리해야 해요. 일부는 버려야 할 거예요. 네, 부인. 소희가 혜진의 얼굴에 서린 긴장감을 알아차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보관하고 버려야 할지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있나요? 2015년 이전의 모든 것은 버려도 돼요. 혜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진들요. 태호가 과거를 들추는 건 좋지 않아요. 소희는 저택 지붕 아래에 넓지만 먼지 쌓인 공간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창문들로 빗줄기가 들어와 공중에서 춤추는 먼지 입자들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확실히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소희는 특히 흥미로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4년이라고 표시된 그 상자 안에는 가족의 옛 사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린 태호를 안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미소의 형태와 표현력 있는 눈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태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소희는 누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과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서류들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른 상자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고 그의 눈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돼요? 그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빛이 달라요. 물론이지.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새엄마가 괜찮아 하실까? 그녀는 지금 피아노 레슨으로 바빠요. 태호가 창가 근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계속 정리 작업을 하면서 때때로 소년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상세했고 복잡한 상징과 패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소희는 집의 지도로 보이는 것과 특정 장소에 표시된 표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표시들은 뭐니, 태호야? 그녀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들이에요. 엄마가 물건을 숨기곤 했던 곳들이죠. 그녀는 그것이 우리의 비밀 보물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강민호의 목소리가 아래층 복도에서 태호를 부르며 울렸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스케치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가봐야 해요. 그가 말했지만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소희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림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죠? 물론이지. 소희가 확신시켰습니다. 우리의 비밀이 될 거야. 태호가 나간 후 소희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뭔가가 그녀에게 이 서류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이만두 선생님과 다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웃 노인은 이 집의 미스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다락방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강민호가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정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스처는 심각했고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소희가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항상 통제된 고용주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소희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에 작성된 유언장은 태호의 어머니인 김수연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관아후아토 산맥에 있는 오래된 커피 농장으로 매우 가치 있어 보였고 태호가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 관리해야 할 상당한 은행 계좌도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유언장에 첨부된 편지였습니다. 태호가 18세가 되었을 때 전달되어야 할 편지였습니다. 소희는 호기심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편지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들은 오직 태호에게만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혜진을 부엌에서 혼자 발견했습니다. 이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호의 새엄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손대지 않은 차 한 잔이 그녀 앞에 있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멍하니 향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소희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마치 망상에서 깨어난 듯 몇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희 씨.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발레를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조금요. 소희가 질문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시립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였어요. 혜진이 향수에 젖은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백조의 호수 공연 중에 민호를 만났죠. 그는 관객석에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소희는 계속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혜진이 마음을 털어놓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여기서 제 무용학교를 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혜진이 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고 미루는 이유가 있었죠. 그의 사업, 태호의 적응, 집 수리.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종류의 일들인가요? 소희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혜진이 대답하기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 여보, 소희 씨. 그는 혜진의 임에 키스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장을 가야 해요. 이틀 후에 돌아올 거예요. 또요? 혜진이 목소리에 짜증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번 달에 벌써 3번째예요. 농장 투자 때문이에요. 강민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아요. 소희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농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혜진이 굳어지는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유언장에 언급된 그 부동산과 같은 것일까요? 그날 늦게 소희가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이만두 선생님이 평소의 관찰 위치에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 씨. 그가 인사했습니다. 민호 씨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또 출장인가요? 네, 소희가 울타리 쪽으로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이 선생님, 김수연 씨를 아셨나요? 노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물론이죠. 놀라운 여성이었어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죠. 그녀는 가족의 커피 농장에 대한 큰 계획이 있었어요. 문화관광센터로 바꾸고 싶어 했죠. 그것이 태어의 미래를 위한 그녀의 꿈이었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태어를 민호의 돌봄 아래 남겨두었다고 해요. 이만두가 말을 신중하게 골라가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절대로 아들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그 아이를 무엇보다 사랑했거든요.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태호가 소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만두 선생님과 빠르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희는 태호를 사무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엄마의 필체예요. 소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진이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실은 사적인 공간이에요. 저는 그저 청소하고 있었어요, 부인. 소희가 재빨리 대답하며 태호 앞에 슬그머니 서서 소년이 봉투를 등 뒤로 숨기는 것을 가렸습니다. 혜진은 잠시 그들을 관찰하며 녹색 눈동자를 의심스럽게 좁혔습니다. 태호야, 5분 후에 수학 수업이 있어. 준비하러 가렴. 소년이 나간 후 그녀는 소희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어진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소희는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옷을 입은 채 더 일찍 발견했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가 기대에 찬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그들은 그녀의 방 작은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과나와토의 하늘 아래에서 태호가 봉투를 열자 낡은 열쇠 하나가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고 접힌 종이 한 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일련의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기에 종이의 숫자 순서는 무작위로 보였지만 소희는 태호가 특별한 집중력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반복적으로 숫자들을 따라갔고 마치 비밀 코드를 해독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 숫자들, 그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발코니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농장 지도에 특별한 장소를 표시할 때 사용하던 좌표 같아요. 소희는 그들이 발견한 오래된 열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으로 청동 세부 장식과 작은 나침반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호야, 이 열쇠를 본 적 있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은 인식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 엄마는 항상 그녀가 만든 지도 구석에 나침반을 그리곤 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라고 말했고 언젠가 내가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열쇠와 종이를 서랍장에 넣고 태호에게 커튼 뒤로 숨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고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소희 씨?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방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한국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소희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망설이는 듯했고 그녀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잠시 소희는 흔들리는 커튼이 태호의 존재를 드러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강민호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여행을 발표했습니다. 농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가 혜진의 의문 어린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혜진이 공중에 멈춰있는 차 잔을 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업에 대해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저 관료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여보. 걱정할 것 없어요. 강민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화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민호가 떠난 후 소희는 혜진을 겨울 정원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보통 발레 연습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 발레리나는 앉아서 사진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그녀가 불렀고 가정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잠시 이리 와보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앨범에는 혜진이 다양한 발레 공연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그녀는 강민호 옆에서
장미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소희 씨. 내가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백마탄 왕자를 만난 줄 알았어요. 혜진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점차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내 공연, 내 친구들, 내 꿈들. 왜 여기 계속 머무르시나요? 소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태호 때문이에요. 그 아이, 그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를 많이 닮은 면이요. 그녀는 마치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가 나를 속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태호에게 같은 짓을 하도록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오후 소희가 도서관을 정리하고 있을 때 태호가 그의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상세한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농장이에요. 그가 소희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기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가을 근처에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곳이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그 건물은 어떤 모습이었니? 소희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일종의 도구 보관소 같았지만 엄마는 그곳을 우리의 보물 금고라고 불렀어요. 태호가 기억을 되살리며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문이 있었고 오래된 자물쇠가 있었어요. 소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침반이 새겨진 열쇠, 혹시? 차 소리가 그들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은 이만두 선생님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희가 전에 본 적 없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권 이모야, 태호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아빠가 혜진과 결혼한 후로 오지 않았어요. 소희는 권 여사가 이만두 선생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방문의 타이밍에는 우연 같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여행 중이고 혜진이 자신만의 발견에 빠져 있는 지금, 그리고 이 신비로운 방문객이 나타난 지금, 태호야, 소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웃 선생님을 방문해야 할 것 같아. 소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그림을 치우는 동안 소희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기 시작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열쇠의 숫자들, 태호의 지도들, 강민호의 의심스러운 여행들, 그리고 지금 권 이모의 도착. 모든 것이 농장과 강민호가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하는 비밀로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두 선생님의 정원은 다채로운 꽃과 과일나무로 가득 찬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소희와 태호는 연문을 지나 장미꽃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돌길을 따라 집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권 이모는 60세 정도의 우아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갈색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태호를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꼬마야. 그녀가 소년을 꼭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몰라. 네 어머니를 꼭 빼닮았구나. 이만두 선생님은 어른들에게는 커피를, 태호에게는 핫초코를 대접했고 모두 베란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후의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소희 씨, 이만두 선생님이 시작했습니다. 권 여사가 서울에서 특별히 왔어요.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해서요. 그는 방문객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권 여사는 의자의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고 그녀의 손은 오래된 가죽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네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몇 가지를 맡겼단다. 때가 되면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셨지. 소희는 태호가 등을 곧게 펴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모가 지도들에 대해 아셨어요? 그리고 열쇠에 대해서도요? 그가 열심히 물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권 여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항상 지도와 암호를 좋아했지. 그것은 내게 인생을 큰 모험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었단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 네 어머니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보호하고 계셨단다. 농장이요.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권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침반 장미 농장이지. 수연의 가족이 대대로 물려받은 곳이야. 단순한 커피 농장이 아니라 역사적 보물이지. 오래된 문서들, 식민지 시대의 유물들. 수연은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 모든 것을 바꿀 만한 것을. 엄마가 뭘 발견했나요?
태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농장의 오래된 도서관에 있던 비밀 문서함이었지. 권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부동산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야. 오늘날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이만두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19세기에 그 농장이 노예 해방 루트의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 문서들이지. 네 어머니는 그곳을 문화역사센터로 만들어 그 기억을 보존하고 싶어 하셨단다. 소희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군요. 민호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 권 여사가 목소리를 굳게 하며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대형 호텔 기업에 팔고 싶어 했어. 수연이 거부했을 때 그녀는 태호의 주에 깊은 시선을 알아차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엄마가 여행을 결심하신 건가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권 여사는 손을 뻗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절대 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내 사랑.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민호가 농장을 팔지 못하게 할 문서들 말이야. 그 부동산은 법적으로 내 것이란다, 태호야. 그녀는 유언장으로 그걸 확실히 해뒀지. 소희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님도 그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계속 농장으로 출장을 가시는 걸까요? 그는 찾고 있기 때문이지. 이만두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원본 문서를 농장 어딘가에 숨겼어. 그 문서들 없이는 민호가 땅의 전체 범위나 역사적 중요성을 증명할 수 없어. 팔 수도 없고. 숫자들이요. 태호가 갑자기 외쳤고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열쇠와 함께 발견한 종이의 숫자들. 일반적인 좌표가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농장 지도를 이용한 코드 같아요. 권 여사가 미소 지었고 그 표정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어머니는 때가 되면 네가 해독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 너는 그녀처럼 패턴과 상징을 파악하는 재능이 있단다. 그 순간 그들은 강 가족의 저택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희는 울타리로 달려가 차에서 내리는 강민호를 보았고 그는 매우 흥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봐야 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가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권 여사가 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돌봐주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민호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협을 느낄 때는 그녀는 문장을 끝마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소희와 태어는 뒷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강민호가 혜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숨어서 그들은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농장을 뒤지고 다녔어. 문서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 소희와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과의 경주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들에게는 중요한 동맹군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절박해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민호는 사무실에서 변호사들과 회의를 소집했고 때때로 흥분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소희는 문 근처에서 가구를 닦는 척하며 대화의 일부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이 꼭 필요해. 강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게 들렸습니다. 곧 찾지 못하면 모든 거래가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구매자들이 점점 초조해하고 있어. 소희가 계속 일을 하고 있을 때 혜진이 도서관에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 발레리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의 늘 완벽했던 올림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과 태호가 무엇을 발견했나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며 그녀의 고용주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혜진에게 뭔가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방식이나 그녀의 녹색 눈동자가 권위보다는 더 많은 취약함을 보여주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인, 저는 소희가 시작했습니다. 제발. 혜진이 목소리가 살짝 흔들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젯밤 그가 농장에서 돌아온 후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천문학적인 금액과 국제 구매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태호가 18살이 되기 전에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소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혜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문서들, 신비로운 열쇠, 권 이모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암호화된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소희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고 태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혜진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세련되고 자신감 넘쳐 보였죠. 내 꿈을 이루는데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멋진 삶을 함께 만들어갈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소희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참지 못한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는 내 무용학교를 열어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태호를 통제하고 이 집의 정상적인 모습을 주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죠. 저희를 도와주시겠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 이상을 하고 싶어요. 혜진이 대답했고 그녀의 자세가 다시 곧게 펴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요. 태호는 어머니에 대한 진실, 그의 유산에 대해 알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그들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책 한 권을 집어들고 강민호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을 때 소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척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군요. 그가 말했고 그의 평소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혜진 여보, 내가 언급했던 여행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이번 주말에 당신과 태호가 나와 함께 농장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희는 혜진이 들고 있던 책을 꽉 쥐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번 주말이요? 하지만 태호는 미술 수업이 있잖아요. 수업은 기다릴 수 있어. 강민호가 토론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잘라 말했습니다. 가족으로 이 여행을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는 소희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집이 크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소희와 혜진은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기회였습니다. 위험하지만 아마도 필요한 기회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장님.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호가 나간 후 혜진이 소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나나 태호가 농장을 방문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주말 전에 행동해야 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가 남긴 코드의 일부를 해독했어요. 우리가 먼저 문서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럼 함께 일하죠. 혜진이 결심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우리를 과소평가했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정원에서 태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에는 드문 소리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그림을 완성했고 멀리서도 소희는 그것이 점점 더 상세해지는 농장의 또 다른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도서관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소희는 그 그림자들이 마치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오래된 책들 위에서 춤추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농장 어딘가에 수연은 진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부와 전직 발레리나 그리고 그림으로 소통하는 소년 사이에 이 예상치 못한 동맹을 통해 마침내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획된 여행, 전날 밤 소희, 혜진, 그리고 태호는 비밀리의 저택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강민호의 감시로부터 벗어난 그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먼지 쌓인 바닥에 그의 그림들을 펼쳤고 달빛이 작은 창문들을 통해 들어와 벽에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침반이 단순한 방향 표시,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오래된 그림 중 하나에 있는 나침반 기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별을 이용해 길을 찾았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각 방위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죠. 혜진은 소년이 그린 지도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발레 경력 덕분에 패턴과 동작을 파악하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태호야, 봐봐. 내 모든 그림들에는 공통점이 있어. 표시들이 항상 일정한 순서를 따르고 있어. 마치 춤 동작 순서 같아.
소희는 열쇠와 함께 발견한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꺼냈습니다. 이 숫자들, 일반적인 좌표가 아니죠. 그녀는 숫자 순서와 테오의 그림에 있는 패턴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테오가 이해의 빛이 눈에 서린 채 대답했습니다. 이건 발걸음이에요. 엄마가 만든 게임 같아요. 북쪽으로 3, 동쪽으로 4, 남쪽으로 2. 농장을 탐험할 때 쓰던 우리만의 비밀 코드였어요. 그리고 나침반이 새겨진 열쇠는 혜진이 중얼거리며 그 오래된 물건을 들어올렸습니다. 농장의 특정 장소를 여는 열쇠일 거예요. 민호가 아직 찾지 못한 곳을. 소희는 테오 옆에 앉아 지도의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걸 해독해야 해요. 강 사장님이 분명히 초조해하고 있고 이 갑작스러운 여행은 그가 오늘 또 전화를 받았어요. 혜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온다는 거예요. 농장에서 무엇을 찾고 있든 간에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태호는 계속해서 그의 그림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숨죽인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보세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숫자 순서를 따라가면 그는 가장 최근의 지도 중 하나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도구 보관소에서 시작해서 나침반 패턴을 따라가면 정확히 도서관에서 끝나요. 농장의 도서관. 소희가 권 이모의 말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부동산의 역사에 대한 원본 문서들을 발견한 곳. 혜진은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다가가 밤의 과나후아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내가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곳이 보수 공사 중이라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다락방 계단에서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태호가 그림들을 모으는 것을 도왔고 소희는 열쇠와 숫자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복도의 불빛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의심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여보, 혜진이 발레 시절의 연기 실력을 발휘하며 대답했습니다. 소희 씨에게 기부할 만한 오래된 옷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호는 오래된 장난감 상자들을 보고 싶어 했고요. 강민호는 몇 초 동안 긴장된 순간을 만들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두 자야 해요. 내일 긴 여행이 있잖아요. 그가 나간 후 세 사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해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민호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몇 시간 걸려요. 가는 동안 코드 해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농장에 도착하면 제가 아빠의 주의를 돌릴 수 있어요. 태호가 작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커피 농장을 보여달라고 할게요. 아빠는 항상 제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길 원하셨으니까요. 혜진은 의부사들을 껴안았고 그녀의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넌 내 어머니만큼 용감하구나 알고 있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과나후아토의 먼 산들 위로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방향 어딘가에 나침반 장미 농장이 있었고 수백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나침반이었습니다. 내일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야 해요. 코드, 열쇠, 태어의 지도들, 모든 것이 농장의 도서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소희는 과나후아토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침반 장미 농장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3시간 달린 끝에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의 웅장한 건물로 황토색 벽과 세월의 흔적이 묻은 붉은 기와 지붕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커피나무들이 완벽하게 정렬된 테라스를 이루며 산비탈을 따라 펼쳐져 있었고 그 초록 잎사귀들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강민호는 부동산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고급 리조트를 상상해보세요. 그가 넓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골프장, 스파, 국제적인 레스토랑들, 이곳을 최고급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거예요. 뒷좌석에 태호와 함께 앉아있던 소희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년이 움츠러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에게는 각각의 변화 제안이 어머니와의 추억에 대한 위협으로 들리는 듯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혜진은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소희는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레 시절 습득한 습관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본관 앞에 주차했을 때 후안이라는 농장을 수십 년간 관리해온 노년의 관리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은 태호를 보자 밝아졌습니다. 태호 도련님, 정말 많이 자랐군요. 그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재빨리 더 공식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강 사장님 요청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민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후안 소희 씨에게 우리 짐을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혜진, 여보, 정원 산책을 하는 게 어떨까요? 태호도 함께 갈 수 있겠죠.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첫 번째 분리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빠, 태호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 농장을 보고 싶어요. 아빠가 항상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제 것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사업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강민호의 얼굴에 눈에 닿지 않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아들아. 후안이 우리에게 모든 농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저는 여기 있겠어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행으로 두통이 생겼어요. 당신들이 산책하는 동안 소희 씨가 짐을 풀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였고 그의 눈이 각자의 얼굴을 훑으며 음모의 징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순진한 표정과 혜진의 명백한 무관심이 그를 안심시킨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가자, 태호야. 후안, 우리에게 새로 확장한 농장을 보여주세요. 강민호, 태호, 후안이 커피나무 사이로 사라지자마자 혜진과 소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집 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오래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혜진이 문손잡이를 돌리려 시도하며 속삭였습니다. 소희는 주머니에서 나침반이 새겨진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가운데 오래된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도서관은 넓은 공간이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어두운 목재 책장들과 자연광을 들어오게 하는 큰 창문들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래된 책과 나무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드의 숫자들, 소희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혜진은 이미 걸음을 세며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3, 동쪽으로 5. 그녀는 특정 책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함께 그들은 그 구역의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특히 오래된 한 책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책 등에 작은 나침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 여기 보세요. 그들이 그 책을 당기자 기계적인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장의 가짜 부분이 몇 센티미터 움직이며 비밀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안에는 가죽끈으로 묶인 오래된 가죽 폴더가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리며 그것을 열었습니다. 원본 문서들이에요. 증서, 지도, 역사, 기록들, 수연이 발견한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의심했나 봐요. 혜진이 속삭이며 서둘러 문서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희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서 태호가 정원에 서서 불안하게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따돌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소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평소 통제된 얼굴은 분노의 가면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는 후안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 강민호가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군요. 도서관의 침묵은
겨울 아침 커피 농장을 덮는 안개처럼 짙었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유일한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가슴에 꼭 붙였고 소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동맹자와 고용주 사이에 섰습니다. 이 구역이 출입금지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숨겨진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호기심을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아니면 당신이 우리의 지성을 과소평가한 걸 수도 있죠.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발레리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고 마치 큰 공연의 대미를 앞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 진실이라고? 강민호가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보? 오래된 문서 몇 장을 발견했다고요. 수십억 원의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감상주의 때문인가요? 정의 때문이에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요가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 때문이죠. 강민호는 도서관으로 한 걸음 들어섰고 그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후안은 밖에 남겨졌고 그의 표정은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유산이라고? 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쇠락해가는 농장을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변모시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곳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가 왔는데 당신들은 오래된 종이 몇 장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젊고 또렷한 목소리가 살며시 열린 문에서 들려왔습니다. 태호가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두려움과 결의의 혼합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켜온 건 엄마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든 건 우리 조상들이에요. 강민호는 놀라서 돌아섰습니다. 태호야 아들아, 넌 이해하지 못해. 저는 이해해요. 소년이 아버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했다는 걸 이해해요. 농장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요. 엄마는 절대 이곳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저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혜진은 가방을 열고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든 게 있어요, 민호. 이 농장이 멕시코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 기록들, 농장의 진정한 규모를 보여주는 원본 증서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특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태호에게 쓴 편지예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죠.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강력한 구매자들이 있고 계약도 이미 체결했어요. 허위 문서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죠. 새로운 목소리가 선언했습니다. 이만두 선생님이 후안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민호 씨, 당신이 필사적으로 이 문서들을 찾는 동안 우리도 우리만의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후안이 당신의 의심스러운 활동들을 기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죠. 관리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표정은 슬픔과 결의의 혼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하지만 더 이상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수연 씨가 저에게 이곳을 지키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약속했죠. 강민호는 마치 포위된 동물처럼 도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각 얼굴을 훑었습니다. 소희, 혜진, 타요, 이만두, 후안, 출구를 찾고 그의 계획을 온전히 유지할 마지막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판매를 취소하면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문서를 당국에 넘길 수도 있고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태호가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그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보세요. 그가 특정 페이지를 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강민호가 계획한 대로가 아닌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의 농장 그림이었습니다. 역사와 문화, 추억이 살아 숨쉬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엄마의 기억을 기리는 일을요. 강민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아들의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모든 권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난 결코 원하지 않았어. 수연은 이곳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계획들이었지. 그 투자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었고 갑자기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직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요. 그가 받아야 할 유산을 위해서요. 오후의 햇살이 도서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수세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오래된 책장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태호야. 강민호가 목이 메인 차에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6개월이 지난 후 나침반 장미 농장은 변화했습니다. 강민호가 원래 계획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 역사와 미래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봄의 화창한 아침, 소희는 본관의 테라스에서 커피 농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가는 방문객 그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들이 부동산의 수백 년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꿈꾸던 프로젝트가 마침내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도서관은 이제 작은 박물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책장들은 여전히 역사적인 책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농장의 역사를 들려주는 사진, 문서,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태호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이곳을 항상 사랑했던 누군가의 눈을 통해 농장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침내 과나후아토에 자신의 무용학교를 열었고 일주일에 3번 농장을 방문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오래된 헛간은 댄스 스튜디오로 개조되었고 클래식 음악 소리가 자주 새들의 노래와 커피나무 잎사귀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소희야, 태호가 새 스케치북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13살이 된 그는 몇 센티미터 더 자랐고 예전에는 드물었던 그의 미소가 이제는 자주 나타났습니다. 박물관 새 전시실 그림을 완성했어. 소희는 소년의 스케치를 살펴보았고 항상 그랬듯이 그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그림들은 지역 예술과 문화에 전념할 새로운 구역을 보여주고 있었고 전시회와 워크숍을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멋져 태호야. 그녀가 애정을 담아 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러실 거예요. 혜진이 우아하게 다가오며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여전히 우아했지만 더 이상 방어적인 경직됨은 없었습니다. 후안이 유기농 커피 묘목이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생산 구역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것 같아요. 이만두 선생님이 이제는 자주 농장을 방문해 역사 기록 작업을 도와주었는데 그가 테라스에 합류했습니다. 아, 태호가 새 그림을 완성했구나. 네 아버지께 보여드려야겠어. 그분이 문화부와 회의 중이시지? 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농장을 역사 유적지로 등록하는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에요. 강민호는 지난 몇 달 동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부동산 판매를 취소한 후 그는 농장의 진정한 역사를 배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점차 냉혹한 사업가에서 더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변모해갔고 자신이 거의 파괴할 뻔했던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 이모가 오늘 아침에 전화하셨어요. 태호가 스케치북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문화센터 개관식에 오신대요. 소희는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회상했습니다. 과나후아토의 저택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마치 다른 삶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대문을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건넜던 젊은 가정부는 자신을 맞이했던 집만큼이나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농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조율하며 그 역사가 보존되고 새로운 세대와 공유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과나후아토의 집은 여전히 그녀의 주 거주지였지만 나침반 장미 농장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해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온 가족이 베란다에 모여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강민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등록이 승인됐어요. 그가 혜진이 건네는 커피 잔을 받으며 발표했습니다. 나침반 장미 농장이 공식적으로 역사문화유산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태호가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연스러움으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계획 중인 지역 예술 전시회의 메인홀을 사용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들아. 강민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내 어머니의 것이었던 만큼 내 것이기도 해.
그리고 그녀는 항상 네가 이곳의 진정한 중요성을 이해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 소희는 이 광경을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들은 이제 더 밝은 미래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비밀과 슬픔을 간직했던 농장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수연이 심었던 장미들이 매 봄마다 계속해서 꽃을 피웠고 그 달콤한 향기는 모두에게 어떤 이야기들은 끝이 없다는 것을, 단지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에 의해 쓰여지는 새로운 장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단순히 유산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혈연이나 의무가 아닌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